자기가 어머니는 81년 결혼하나서 지금까지 행복했던 적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뭔 말을 하면 제가 대답을 하면 예라는 말 외에는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때려요. 예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고 얘가 그냥 일하러 가는 시간만 되면 일하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갈 때도 꼭 떠나게 초등학생처럼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경 낀데 항상 여기를 집중적으로 때려요. 저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돈도 벌어야 되고 집에 있는 게 더 지옥이라서 맞았어. 얼굴이 이래도 가게 일하러 매일 나갔습니다. 집에 있는 거는 진짜 싫으니까. 딸아이가 공부에 방해될까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도 사실 딸한테는 못 알려줄 때 공부하는데 지장될까봐 딸 졸업할 때까지라도 공부에 방해 안 들게 엄마 별일 없나 하면 별일 없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혼을 하면 아들한테 뭐 피해줄까봐 그냥 늘 일주일에 저희는 5번은 기본적으로 맞았거든요. 완전 복격을 하고 밤 뭐 한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빠가 술 먹고 깰 때까지 일주일에 한 3-4번을 그랬는데 의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맞는 거는 늘상 있었던 일이고요. 몽둥이로 맞아서 저는 되게 운 좋게 여기까지 왔지만은 제 동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냥 일생이 없어졌어요. 아들한테는 저기 묶어놓고 제가 여기서 보면 묶어놓고 잔인하게 때려요. 이거를 제가 뒤로 묶은 밧줄을 장독에 놔뒀다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버렸어요. 묶어놓고 제가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뭐라 하면 니 때문에 야간테 맞는 줄이 더 맞는 줄 알고 집에 엄마 갖다 놓고 학교도 안 가고 게임 뭐 해가 많이 돈을 모아라. 제가 고등학교 그거 졸업 조금 앞두고 그거 출석 일수 모자라가 퇴학이 됐어.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아동폭력을 당했고 제 동생은 그게 나아가서 학교폭력을 또 당했고 사회 부정했고 결국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자살 시도만 3번을 했어요. 최하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어, 20년 전쯤에 매일 저녁마다 술 먹고 오면 아이들도 때리고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밖에 뛰어나가가 남촌 일파 추석까지 뛰어가가지고 어머님하고 아주머님 동의하에 그때 저 대연동에 병원이라고 산후에 그게 한 2-3달쯤 입원을 했습니다. 다시는 나가면 안 그런다고 내를 풀어달라 해서 제가 풀어주니까 이제 밥을 먹으면 접시를 던진다든가 뭐 재떨이도 던지고 며칠 전에는 컴포트 부속과 머리를 찍어갖고 내가 피난다고 하니까 나 저 된장 갖고 와가 바르면 되지. 한국이 이거 어차피 저희는 앞으로 보복의 위험에 살아야 될 거예요. 그거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한 뒤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한국은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해도 형량이 얼마 되질 않아요. 아무리 잘 경찰분들께서 형사분들께서 수사를 해주시고 검사님들께서 해주셔도 어떤
계기가 필요했고 변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엄마한테는 안전한 자유가 생기고 제 동생도 삶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아니면은 저희는 이대로 그냥 평생 살아야 되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만하자고, 이씨. 거기 경찰서 쪽 남편이. 이게 가정폭력이면 이 세상에 가정폭력범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손찌검조차 없었는데 가정폭력이라뇨. 진정하시고요. 때리지 않으셨어도 아내분께 행사하신 모든 것들 다 가정폭력 맞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세요. 뭐라고요? 저 괜찮으세요? 직접 맞은 건 아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당한 게 가정폭력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오늘은 가정폭력과 가정보호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정폭력이란 폭력뿐 아니라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게다가 가정폭력은 요즘 부부 간, 혹은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등 점차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저처럼 꼭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는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응급조치 후 범죄 수사를 해요. 또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행위자에 대해서 긴급 임시 조치를 해요. 그리고 검사에게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검사는 법원의 임시 조치를 청구하고 판사는 임시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럼 임시조치 후 가정폭력 행위자는 정식으로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되나요? 맞아요. 우선 경찰관이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피해자가 행위자와 화해하고 용서했어도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나요? 네, 일시적으로 화해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성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어요. 가정보호 사건으로 접수되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 판사는 보호관찰관 또는 가정보호조사관에게 가정폭력의 동기와 경위, 이후 정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심신상태, 가정환경 등 가정폭력 실태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이후 심리기일을 열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보호 사건의 행위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8가지 처분 중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처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 처분이 확정된 후 법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런 보호 처분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보호 처분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보호 처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집행감독을 시작합니다. 법원 조사관 등을 통해서 가정폭력 행위자의 처분 이행 여부, 수탁기관의 감호 사망 등을 조사하여 판사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폭력 행위자가 처분 이행을 통해 성행이 교정되어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2년, 40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법원의 보호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가정폭력 행위자가 보호 처분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법원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류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보호 처분을 불이행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은 기존 보호 처분을 다른 종류로 변경하거나 보호 처분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불이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취소하고 송치하거나 이송하는데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법원에 이송합니다. 이와 별도로 보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폭력과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 확실히 알겠어요. 저도 이제 알았으니 제 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가정이가 언제나 함께 할게요. 나이 어리고 그냥 하루 온 거니까 경험상 했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조금 주셨거든.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얘가 이렇게 줘도 모르겠지 하는 분들이 있는 거 같고. 청소년이 7시간 이상을 하면은 수당을 1.5배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어쩔 때는 1,000명, 어쩔 때는 2,000명 그렇게 오는데 알바생이 10대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쉴 시간도 없는 거는 이제 당연하게 돼버리고 저희가 뭐 알바라고 해서 뭐 머리가 안 돼서 몸으로 때운다든지 그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도 기분 나쁘죠. 아 내가 저런 일 생기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지 하면서 막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언젠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인 거잖아. 일단 노동자는 일단 안 좋은 대우를 받는 직업? 뭐 임금 적게 받고 뭐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어떨 것 같아요? 급식 하시는 노동자도 없고, 선생님도 안 계시고, 학교 행정실 노동자도 없고, 그걸 시설을 수리해주는 건설 노동자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버스 노동자도 없고, 자가용 타고 온다 그러면 혹시 그 자가용을 만들어주는 노동자도 없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노동을 함으로써 이 사회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미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노동자인 거예요. 전문직이든 서비스직이든 관리직이든 사무직이든 고용되어서 그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임금을 받는 사람은 다 노동자예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하러 가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권리는 법으로 사실 보장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권리가 있다라는 것, 그 권리는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것.
저는 일단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들만 노동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사실 노동자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수업에서 그런 직업도 다 노동자라는 걸 알게 되고 나도 노동자고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게 그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될 권리를 지켜야 된다는 걸 좀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좀 긍정적이면 되게 보는 시선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노동에 대해서 중요하고 필요하고 누군가라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청소년 경제 똑똑이 만들기 프로젝트 하이클래스, 오늘 그 6번째 시간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얘들아,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혹시 잊지 않았겠지? 다 기억나지? 한번 말해볼까? 서로가 말해볼래? 노동 3권에 대해서? 노동 3권, 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와, 한 10분 전에 들은 것 같았어. 아, 잘 알고 있네. 너도 그래? 10분 전에 들었던 것 같아. 아, 그래? 확실해?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알아보자고. 선생님 불러볼까? 선생님! 어서오세요. 박수 받으면서 들어오니까 완전 스타 된 듯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일터에서의 그런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예요. 공고문을 보고 이제 카페로 찾아가서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자, 이때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 근로계약서. 오, 맞아요. 오, 대단한데? 우리 하연 학생이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구나. 자, 근로계약서 먼저 챙겨야 돼요.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에는 그 서류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근로 시작한 날짜. 시작하는 날짜. 오, 임금. 임금. 좋아요. 휴일? 휴일.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근로 형태. 자, 카페에 갔으면 카페에 가서 하는 일이 화장실 청소만 해야 되는 수도 있고 서빙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를 내릴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당연히 미리 알아야 되고 그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잘 들어가야 됐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월급. 돈. 맞아요. 돈, 월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도부터는 노동자가 월급을 받을 때 모든 노동자가 임금 명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 들어오고 8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떤 돈인지 잘 몰라. 선생님, 그 혹시 청소년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 노동자들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근무 기간이 좀 길면 받을 수 있죠. 첫 번째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한다는 건 내가 생계를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노동자성을 좀 증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조건이 돼요. 그러면 30일 이상의 30일분의 평균 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퇴직금 제도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1년 이상 한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퇴직금이라고 청소년들을 차별하진 않는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임금을 제대로 받으면 좋은데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제때 안 주고 임금을 미루고, 그러니까 임금 체불의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1순위가 근로계약서 안 쓰는 거, 두 번째가 임금 체불이에요. 자, 이러한 경우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해요. 맞아요. 노동청에 신고해요. 고용노동부 종합콜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면은요, 근로감독관들이 전화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서류 무엇일까? 근로계약서. 맞아요. 근로계약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일 중요한 서류가 근로계약서니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 하연 학생이 도원 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도원 학생이 일을 잘 못하고 잘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이거 좀 잘 열심히 배워서 이거 서빙도 잘 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도원 학생이 잠수를 탔어. 진짜 끝판왕이다. 진짜 끝판왕이다 진짜. 자, 그때 우리 하연 학생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답답하고 열받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왜 안 오지? 일도 당연히 책임감 있게 해줘야 되지만 일을 그만둘 경우에도 사장님께 미리 사장님 저 일이 너무 힘들어요. 혹은 집이 너무 멀어서 다니기 힘들어요. 혹은 제가 다른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어요. 하고 미리 말씀드려서 사장님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줘야 되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선생님, 이건 제 친구 얘긴데요. 그 일하는 사업장의 사장님이 막 불필요한 스킨십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핸드폰 보면서 이 친구 막 소개시켜달라고 막 그런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최악이네요. 그게 바로 직장 내 성희롱이에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맞는데 이걸 그렇게 했다가는 또 그냥 해고될 수도 있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서 그냥 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첫 번째 해야 될 거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 내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성희롱인가? 아닌가? 애매모호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저 불쾌해요 라고 표현해주고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뭐 일기나 메모장에 꼼꼼하게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그때 어떠한 감정이 들었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나중에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곳으로 신고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폭언, 폭행 포함해서 조롱, 무시, 따돌림, 모욕, 강요 이런 부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거부의사, 이게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 요즘 가장 많이 또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노동이라는 건데 혹시 들어봤나요? 그게 뭐예요? 약간 감성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써야 된다? 이 정도로 이야기 나눠야 될까요?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분들 이런 분들은 늘 고객한테
예, 내가 화가 나는 그런 감정들하고 상관없이 고객에게 늘 미소, 그러니까 친절하고 웃음 잃지 않아야 되는 그런 노동을 감정 노동이라고 해요. 감정 노동자들한테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최근에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죠. 상담 노동자에게 폭언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상담하시는 노동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고객들이 마음을 좀 완화시키고 친절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상담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를 자제시키는 그리고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치들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내가 고객을 만났는데 그 고객이 나한테 화가 나서 막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럼 첫 번째 드는 감정 힘들다. 그리고 이틀 3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나고 분하겠죠. 맞아요. 화나고 분하고 이게 시간이 가면 우울증으로 변할 수 있겠죠. 병원에 갔는데 우울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그 우울증을 내가 최근에 고객이 나한테 욕설을 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비참해서 이게 우울증으로 갔다는 것들을 잘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거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노동자가 일하는 도중에 다쳤을 때 국가가 보험 제도로 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예요. 가끔씩 청소년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야 그거 네 실수로 다쳤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설령 혼자 본인이 실수로 해서 다쳤다 하더라도 그것도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보상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 이쪽으로 또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복습 퀴즈는 OX 퀴즈로 할게요. 여러분들 OX 퀴즈 팻말 있잖아요. 첫 번째 문제. 근로자가 일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다친 경우에 산재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하나, 둘, 셋! 모두가 산재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다. 정답! 직장인이 사람이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하는 이 말. 감정 노동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하나, 둘, 셋! 오! 정답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복습 퀴즈도 풀어봤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내 정당한 권리는 찾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